자, 지난 시간까지 ESG 투자의 인프라, 그러니까 ESG 보고, 그리고 ESG 평가, ESG 지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ESG 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ESG 투자의 이제 원인이 되는 ESG 문제도 살펴보고, 대표적인 ESG 투자의 전략, 그다음에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이제 4장까지 살펴본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5장, 그 ESG 투자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은 2021년 말에 쓰여진 책이고, 당시에는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은 ESG 투자를 이미 도입을 해서 상당히 많이 통합을 시킨 상태였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약간 생소한 개념이라서 여기서 말하는 현황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누가 있고, 이제 랭킹 높은 대형 글로벌 투자자들은 누가 있고, 그들이 ESG 투자를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를 쭉 보여주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는 ESG 투자 뭐 전 세계적으로 국내 투자자들 포함해서 도입을 안 한 데들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서술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남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이 책이 서술한 방식으로 그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이제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뭐 당시에 그 몇 년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이제 현황과 성과를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 책은 이제 자산 소유자와 자산 운용자라는 이제 두 가지 투자자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룹을 둘로 나누어서 그 각각 안에 또 뭐 세부적인 이제 투자자 분류마다 어떻게 ESG 투자를 하고 있나 하는 걸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자본시장의 참여자, 그러니까 투자자의 유형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걸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투자 자산에는 어떤 게 있나를 전통 투자,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종류를 쭉 살펴본 다음에 세 가지 자산,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이라는 세 가지 자산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뭐 전략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현황을 보기 위해 자본시장에 투자자는 누가 있나를 설명하는 게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큰 개념의 이제 금융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융제도는 흔히 금융시장, 뭐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하부구조 또는 금융인프라, 이 뭐 세 가지로 구성된 큰 시스템을 금융제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어떤 금융활동을 하는 그 장, 그것을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고요. 이 금융시장 안에는 직접 금융시장, 뭐 간접 금융시장이라는 그런 식의 분류를 이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시장, 뭐 장기 금융시장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런 개념들을 서두에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제도 안에서 금융시장이 어떤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금융시장을 개념은 무엇이고 보통 어떻게 분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앞에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장기금융시장 부분, 그쪽을 흔히 이제 자본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을 처음 배우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차이를 제일 먼저 이제 흔히 배우는데요. 직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는 그런 식의 금융의 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하고, 간접금융은 그 사이에 금융기관이 끼어서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금융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금융이라고 거의 없잖아요. 간접금융 아닌 게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이 개입한다는 말은 금융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의 당사자로 개입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에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수용하는 자, 그러니까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마진으로 이제 수익을 내잖아요. 이때 예금을 하는 사람은 내 돈이 누구에게 대출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자의 돈이 채무자에게 흘러가긴 하지만 개별 예금자와 채무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은행이 양쪽 참여자의 거래 상대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한 사람의 채무자는 은행이고, 대출을 받은 사람의 채권자도 역시 은행이 됩니다. 주체로서 작동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생각해 보면, 증권회사가 중간에 중개를 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연결은 되지만 실제로 사고 파는 거래는 그 당사자 간에 결국 이루어집니다. 또는 특히 이제 채권 발행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어떤 회사가 회사채 발행하면 그걸 이제 투자자가 사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증권회사가 뭐 인수를 하든 아니면은 단순히 중개만 하든 이제 역할을 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하지만 채권이 발행된 이후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증권회사는 빠지고 채권을 발행한 회사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게 직접 금융이에요. 그리고 그 직접 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도 전체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접 금융시장도 장기와 단기로 흔히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기에 해당하는 직접 금융시장을 흔히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꼭 주식 채권뿐만이 아니라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긴 한데요. 아주 전통적인 개념을 생각하시려면 그냥 주식시장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흔히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바로 이 자본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장기의 직접 금융시장만을 자본시장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펀드 같은 건 간접 금융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펀드들이 이제 저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펀드가 거래되는 시장도 자본시장이라고 또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통적인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시장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자본시장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이 책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펀드 시장으로 들어가면 자산 소유자와 자산 운용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직접 투자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또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 소유자와 자산 운용자라는 개념은 자본시장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운용자는 뭐 쉽게 말해서 펀드 매니저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자산 운용자에게 자금을 맡기는 그런 기관 투자자, 우리 흔히 기관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그 그룹이 이제 자산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제 대표적인 자산 소유자에는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거는 거의 교과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산 소유자에는 연금기금 그리고 뭐 국부펀드 그 비슷한 거로서 이제 공제회 이런 것도 있고요. 금융기관 중에서는 보험회사 그러니까 은행도 자산 소유자 역할도 하지만 보험회사가 상당히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영리 재단들도 있고 파운데이션 흔히 패밀리 오피스라고 이제 번역을 하지 않고 많이 쓰는데 뭐 패밀리 오피스나 패밀리 파운데이션 우리 뭐 록펠러 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안이나 가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뭐 회사나 기금 같은 거 그런 유형도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기관 투자자 유형에 대해서 책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소유자라는 영역 안에 보면 먼저 연금기금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연금기금은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연금기금입니다. 경제활동하는 동안에 매월, 보통 매월이죠. 이제 부담금을 계속 이제 받아서 적립해 놨다가 퇴직하고 나면은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이제 연금기금인데 사람들이 낸 부담금이 쌓여있는 돈 자체가 바로 이제 연금기금이죠. 여기는 보통 한참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다가 나중에 수령받을 나이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연금기금은 굉장히 긴 투자 시계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전형적인 자산 소유자인 거죠. 연금기금이 이제 국민이나 대중들로부터 이제 예금을 쭉쭉 모아가지고 나중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면 연금기금하고 비슷한 투자 행태를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게 이제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는 그냥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보통은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 자본시장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투자공사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부펀드들이 자본시장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회사나 은행도 대표적인 자산 소유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재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기금 이런 데들은 외국에서는 큰 자금을 운영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패밀리 오피스라고 말하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이런 그 자산 소유자의 자금을 받아서 대신 이제 투자를 해주고 그 성과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자산 운용자입니다. 자산 운용자는 보통 자산 운용 회사나
그다음에 증권회사도 자산운용자 업을 좀 하는데요. 뭐 웰스 매니지먼트 같은 형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펀드 운용회사가 대표적인 자산운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